디지털 시대, 유튜브 시대, 그리고 필터 버블과 편향의 시대 속 신문을 보고 듣는다. 본란사의 1월 2주차 게임 플랜입니다.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는 대학생이 들려주는 신문 큐레이션 콘텐츠 게임 플랜은 한 주 동안 발행된 우리나라 대표 신문 중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의 신문을 요약해 설명합니다. 본 콘텐츠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관점을 넓힐 수 있길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여러분의 한 주를 열겠습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공은 가상의 직사각형인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해야 스트라이크가 되는데, 매일 쏟아지는 이슈 중 신문사는 무엇을 얼마나 스트라이크 존에 던졌을까요? 한 주 동안 주로 보도된 이슈는 무엇인지 그 빈도를 주간, 일자, 신문사별로 나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언론이 던진 키워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중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진보된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이 선보여져 관련 보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키워드 역시 많았는데요. 국제적으로는 베네수엘라 공습과 침공 소식이 큰 충격을 줬으며, 국내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이 가장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국민 배우 안성기 씨의 별세 소식도 주요 키워드로 기록됐습니다. 경제 면에서는 삼성과 반도체 호황, 코스피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지만, 정치적 의혹에 따른 부정적인 키워드들 역시 스트라이크 존의 한 축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다음은 신문사별 주간 보도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베네수엘라 관련 이슈와 한중 정상회담 같은 국제 외교 이슈가 주요 키워드로 부각됐고요. 신문사별로 완전히 다른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공통된 뉴스를 중심으로 보도가 형성됐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더 관찰되는데, 동아일보는 미국 및 중국 관련 뉴스와 인물 정책 보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고, 한겨레는 플랫폼 기업 그리고 노동권 이슈, 예컨대 쿠팡 관련 보도가 지속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김병기, 이해훈, 장동혁 등 국내 정치 인물과 국제 이슈가 혼재된 형태로 빈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5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일주 동안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그 파급력과 관련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관련 기사도 지난 2일 금요일부터 정상회담 진행 후 성과 보도가 나온 6일 화요일, 그리고 9일까지 계속해서 보도됐습니다. 주말에 신문을 내지 않는 한겨레를 제외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토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호와 김용현 변호인의 재판 지연 관련 보도가 주를 이뤘습니다. 본란사의 초고 일면 분석입니다. 1월 5일자 신문 1면은 모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이번 사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익 우선주의, 그리고 힘을 앞세운 정치의 연장선으로 해석했습니다. 공습의 정당성보다는 미국의 힘과 결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무력 침공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문제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동아일보는 베네수엘라 내부와 미국의 작전 수행 능력에 주목했는데요. 마두로 정권을 독재로 규정하면서 미국 개입의 효과를 강조하는 시각입니다. 매일경제는 미국 외교 정책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외교 노선의 불개입 원칙이 깨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월 6일은 한중 정상회담 기간 내내 관련 뉴스가 일면에 배치되며 한중 관계에 대한 각 신문의 인식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중국이 한국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적 압박이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입니다. 한겨레는 냉랭했던 한중 관계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계 개선과 외교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동아일보는 관계 개선의 분위기와 동시에 외교적 긴장 요소를 함께 드러내는 중간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경제, 문화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용적인 협력과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에 방점을 찍은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1월 8일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에 열린 기자 간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도입니다. 이날은 구체적인 발언과 정상회담의 성과가 공개되면서 각 신문사의 해석 차이가 더욱 분명해진 시점입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한중 관계 자체보다는 미중 갈등, 중일 갈등 구도 속에서 정부 외교에 대한 우려를 내세운 프레임입니다. 한겨레는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의 변화 가능성을 전하면서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결과를 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협중 정서를 경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강조하며 국내 여론과 이 외교에 긴장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사안을 다뤘습니다. 매일경제는 한겨레와 유사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제안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워 향후 협상과 실무적 논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1월 8일은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발표한 계엄 사과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사과의 한계를 부각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는 했지만 사과의 진정성과 실질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윤석열과의 절연 부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이를 당내 개혁파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쇄신의 부족함과 당내 갈등 상황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한겨레는 절연이 없음을 더욱 전면에 배치했는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빠졌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을 하면서 보다 비판적인 기조를 보였습니다. 반면 매일경제는 사과 장면과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쇄신안에도 주목하면서 향후 당의 변화 가능성과 대응에 초점을 맞춘 완화된 톤을 유지했습니다. 1월 7일자 신문들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주목받은 피지컬 AI와 인간형 로봇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구체적인 제품 설명보다는 AI가 물리적인 실체를 갖게 됐다는 변화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기술 진화의 방향성과 임팩트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되겠습니다. 한겨레는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 일자리, 산업구조 변화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간형 로봇을 해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동아일보는 로봇의 활용 범위를 일상으로 확장했습니다. 많은 신문사가 주목한 현대차의 아틀라스뿐 아니라 LG의 클로이드를 함께 언급하며 가정과 공장 모두에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한 보도입니다. 매일경제는 이번 CES를 개발 기업이나 제품보다는 글로벌 기술 경쟁 구도와 시장 선점 경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처럼 1월 5일부터 10일까지 다양한 뉴스가 신문을 채웠는데요. 이번 게임 플랜에서는 수많은 뉴스들 중 핵심 이슈 3가지로 각각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 관련 뉴스를 다뤄보겠습니다. 1월 3일 토요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른바 확고한 결이라는 이름의 작전은 단 3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생포해 미국 본토로 압송하며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와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등이 헬기를 이용해 저공 침투하고 현지 경호원과 교전이 벌어지는 등 일부 언론은 이 작전을 마치 영화 같은 장면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언론은 한 주간 거의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됐으며 13년 독재를 3시간 만에 무너뜨렸다라는 헤드라인이 대표적입니다. 작전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는 면에서 신문들은 미군의 작전 능력과 정보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침공에 대해 공식적으로 마약과 조직범죄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사에서는 보다 깊은 의도를 분석하려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특히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석유 자원과 중남미에서의 미국 지배력 확보를 침공의 핵심 요인으로 봤습니다. 한겨레는 미국이 석유를 확보한 동시에 서반구의 지배력을 재확립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조선일보는 패권과 중국 견제를 우선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남미에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침공은 그 일환이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침공에 대해 여러 국가가 성명을 발표합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비판적 입장을 내놨지만 같은 국가의 대통령은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독단적인 공격 소식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권의 친미와 반미 성향에 따른 지지 여부에 초점을 뒀습니다. 동아일보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럽 내 엇갈린 반응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한겨레는 유엔과 중국, 러시아의 규탄을 강조하며 미국 내부의 비판까지 포함해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다뤘습니다. 미국의 이번 침공에는 힘과 국익 중심의 접근이 더 부각됐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의 행동이 국제 정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기 어려워지는 외교적인 복잡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겨레도 미국의 침공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인 모험주의가
중국의 대만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부 직속기구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을 강조하며 이번 침공에 따른 국제적 파급력과 미국의 행동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 관료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놀로 독트린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와 멀로를 결합한 표현으로 트럼프의 외교를 19세기 멀로주의에 빗댄 것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전이었던 25년 1월에도 멕시코만의 명칭 변경과 파나마 운하 및 그린란드 소유 등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영향력 행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올해 침공 역시 중남미에서도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언론은 이를 신멀로주의로 연결시켰습니다. 여기서 나올 오늘의 위닝샷은 독트린입니다. 독트린은 강대국이 외교 노선을 천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선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상대의 동의 없이도 강대국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입니다. 멀로 독트린은 제5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멀로가 발표한 외교 원칙으로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립주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팽창주의적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독립한 지 50년도 안 된 지역국의 야심찬 선언에 기존 유럽 열강은 무시했지만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자신의 이권을 넓히기 위해 멀로 독트린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서반구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출발점이었고 이후 미국 외교의 기본 틀로 자리 잡았습니다. 멀로주의는 처음에는 유럽의 중남미 개입을 막기 위한 선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팽창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군함을 동원해 일본을 강제 개항시키고 신미 양요를 일으키는 등 아메리카 대륙 밖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1900년대 초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멀로주의를 재해석했습니다.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며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국익을 위해 콜롬비아에서 파나마를 강제 독립시키고 운하를 건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멀로주의가 설파하는 중남미에서의 미국 패권 확보는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해석됐습니다. 이것이 중남미의 반미 혹은 좌파 정권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면 베네수엘라 외 국가에도 미국이 추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올해 이 지역에 대규모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 시기를 노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중남미의 정치 지형을 우파 중심으로 재편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2025년 온두라스 대선 등에서 성공한 전략입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사례 같은 극단적인 무력 행사를 배제하면서 미국의 이권 확립과 석유 자원 확보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자원이 풍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적합한 위치의 그린란드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실익에 부입한다면 영토적 요구까지 서슴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확보에 현재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현금 살포 등 모든 수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이란에 민주주의 수호와 비핵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개입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한국 안보의 핵심 축은 한미동맹입니다. 하지만 만약 돌로 독트린이 예전의 멀로주의처럼 바다 건너 유럽과 아시아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국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안보 환경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8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관련 무슨 일을 할지는 시진핑이 결정할 일이다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미중 공동 친선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가장 이상적으로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며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국내의 강한 반중 여론, 대만 문제, 독재 국가와의 가치 충돌,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중국과의 제조업 경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과의 친선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유럽, 일본, 호주 등 유사 입장국과의 적극적인 연대입니다.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더욱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제조업과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안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갈등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미국과 같은 강력한 혈맹은 아니기에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리스크 역시 냉정하게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풀카운트 상황에서 던질 날카로운 커터,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불개입 기조가 현실화된다는 조건이라면 대한민국도 이제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하며 현대 프랑스와 영국의 협력처럼 사안에 따라 뜻이 맞는 국가들끼리 뭉치는 소다자주의 중심의 대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할 것 같습니다. 1월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각 언론사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회담의 쟁점과 성과를 해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치를 중심으로 회담을 분석하며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겨레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원론적인 의제에 집중했습니다. 회담에서 평화 협력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한겨레가 일면에서 한중 관계 개선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달리 회담이 상징적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상하이에서 열린 대통령 오찬 간담회는 정상회담의 성과뿐 아니라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질의응답 중에서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정치 관련 발언에 초점을 맞추며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긴장을 부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일면에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허위 정보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협중 감정 해소 노력에도 주목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북핵 중재 요청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점을 보도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속도 조절의 필요성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겨레는 시진핑 주석의 인내심 발언을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해석하며 북핵 폐기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 하루 전이었던 1월 6일 정상회담 기간 중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면서 중일 간 무역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언론은 이를 한국을 겨냥한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차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이를 한일 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중국의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중국이 일본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한국에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조선일보와 유사한 갈라치기 의도를 강조했습니다. 한겨레는 이 조치를 보다 직접적인 압박으로 해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를 강조하면서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겨레는 동북아 핵심 현안인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압박을 강조하며 한국이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 편 요구와 안보 성과 부재를 들어 회담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 언급 누락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압박을 실존적인 위협으로 규정해 성과가 부족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회담을 경제 문화 교류 활성화의 기회로 보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중국의 대일본 수출 통제를 예로 들어서 한국의 공급망 재검토를 제안하는 등 중국을 실리적인 협력 파트너이자 잠재적인 위협으로 동시에 인식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겨레는 이번 회담을 한중관계 복원의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차이를 놔두고 공통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 기조 속에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해 구조물 문제 개선 노력에 대해 국익을 지키면서도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실질적 성과를 위해 정부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 현지 매체인 환구시보는 자사의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즈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전 정부의 한미일 협력 중심 외교 정책을 광범위하게 수정하는 긍정적인 선택으로 말했습니다. 기사와 사설을 통해 공통적으로 중국과 한국이 과거 일제에 공동으로 맞선 역사와 방일 일정보다 방중 일정을 우선한 것을 강조하며 한국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고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한편 기존 한미 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을 견제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한중 관계는 약 9년간 냉랭한 상태였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공격적인 전랑 외교를 표방하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각을 세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북공정, 사드 보복에 따른 한한령, 서해 구조물의 일방적 설치까지. 이러한 행태는 중국에 대한 국민 감정을 크게 악화시켰고 지난 정부의 노골적인 반중 정책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로주의가 대두하고 한국에는 실용을 중시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중국 역시 공격적 전략에서 벗어나 다자주의 수호와 질서 있는 다극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판하기 위해 국제법 수호를 외치는 중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명분이 되어주는 한편 단순한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오랫동안 중국에 쌓였던 우리나라의 불신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중 친선의 문은 새롭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과제는 우리보다 중국 측에 더 큽니다. 중화 사상에 기반한 전근대적 조공 관계가 아니라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한다는 그들의 태도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드 보복과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 그리고 서해에서의 영토적 존중, 스파이 활동 자제 등과 같은 가시적인 조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한중 친선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다음은 약 한 달간 이어졌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쟁 이슈입니다. 12월 28일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이 어디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지 고민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 산업계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으며 보수 언론들은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도했습니다. 통화일보는 김 장관이 송전망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권에서 새만금 이전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설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K 반도체 전략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매일경제는 더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기사를 통해 반도체 업계에 강력한 반발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용인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반도체 산단이 각각 공사 중입니다. 이미 수십조,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단 이전 논의는 산업계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용인 지역의 정치권을 여야 모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겨레는 1월 1일자 보도에서 김 장관이 부처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음을 전하며 지역 정치권의 총공세를 조명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1월 9일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한겨레는 청와대가 지역에 추가 산단을 조성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기업의 자율적 이전 결정에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산단 이전 논쟁은 전력 공급과 국가 전략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으로 확산됐습니다. 반도체 산단을 이전해야 한다는 측은 용인 클러스터와 전력난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필요한 15기가와트 전력 중 현재 확보된 전력은 6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기사에선 한편 대만 TSMC가 최북단 가오슝과 최남단 타오유안 등 10곳으로 생산 거점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언급하며 기업 관계자도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능성을 살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겨레는 전력 공급 문제와 함께 산업 전환 및 균형 발전 관점에서 이전론을 다루었습니다. 전남, 새만금, 구미, 천안 아산 등이 대안 지역으로 언급됐으며 지방 이전 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전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용인 클러스터는 토지 보상과 착공이 이미 시작됐고 인프라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새만금은 매립조차 완료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의 발전량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칼럼에서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을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고급 인력임을 주장하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존 공장 위치인 이천과 평택의 입지 차이가 하이닉스의 선전 요인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 통계가 말해주듯이 우리 경제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화려한 성과 속에서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은 달걀을 담은 상황을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과거 중공업과 눈부신 산업화를 이끌었던 남부 중심의 제조업 거점들은
중국과의 덤핑 경쟁 속에서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호황의 혜택은 관련 인프라가 있는 수도권과 경기 남부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산업 투자가 일부 이어지곤 있지만 여전히 핵심은 반도체고, 이는 결국 수도권 쏠림 심화와 지방의 불안이라는 심각한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성된 반도체 인프라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남부 제조 거점의 재활성화가 필요합니다. CES 2026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제조 현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AI는 화면 속 데이터에 머물지 않고 실제 물리적 현장을 혁신하는 피지컬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장에 AI라는 지능을 심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관련 주제로 칼럼을 작성해야 한다면, 산업계의 반도체 쏠림과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정부와 기업은 영남과 호남의 강력한 제조 기반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신문사별 이색적인 기사를 소개하는 체인지업 코너입니다. 이번 주 선정한 조선일보의 체인지업은 1월 9일 게재된 손으로 만드는 작품이 향수 자극, AI 시대, 아날로그 마케팅이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조선일보는 인공지능 기술이 범람하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아날로그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글로벌 브랜드들의 마케팅 사례를 통해 기술적 완벽함보다 인간적인 온기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현상을 짚어냈습니다. 일본 대형 출판사 고다니샤는 신간 홍보 대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서점이 필요하다는 캠페인을 전면에 실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 포르쉐는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창작자가 손으로 직접 그린 스케치와 그래픽을 결합한 2D 애니메이션 광고를 공개해 영혼이 담겼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는 AI로 제작한 일부 광고가 기괴하다거나 영혼이 없다라는 혹평을 받은 사례들과 대조를 이루며 아날로그적 접근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을 김난도 교수의 분석을 빌려 근본 이즘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합니다. AI 활용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역사를 견뎌낸 전통과 원조, 즉 아우라를 내뿜는 근본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세계관으로 확장되는 영리한 마케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고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입니다. CS 2026을 통해 확인했듯 AI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지만, 정작 많은 기업은 브랜드 철학 없이 트렌드에만 편승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AI로 95년도 광고를 리메이크했다가 영혼이 없다라는 혹평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무분별한 기술 활용이 오히려 브랜드의 정체성을 해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아트 디렉터 요시다 유니의 작업은 큰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인공지능으로 1초 만에 만들 이미지를 위해 실제 사물을 일일이 배치하는 고된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합니다. 관객들은 기계의 연산이 아닌 사람의 집요한 노력이 만든 아우라의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범람할수록 전통과 원조를 찾는 근본 이즘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대중이 갈구하는 것은 과잉 자극 속의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시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진정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 동아일보의 체인지업은 1월 7일 수요일 게재된 동남아식 소스 비빔밥 짝퉁한 식당 위협받는 K푸드 붐입니다. 파리 특파원으로 있는 유근영 기자는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는 K푸드 열풍 이면에 숨겨진 짝퉁 한식당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기사는 파리 퐁피드 센터 앞 한식당의 사례를 통해 겉모습은 영락없는 한국 식당이지만 내부에는 일본풍 인테리어가 가득하고 비빔밥에 고추장 대신 동남아풍 소스를 제공하는 기괴한 풍경을 묘사합니다. 최근 파리 내 한식당이 400여 곳으로 급증하며 K푸드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조리 표준조차 모르는 짝퉁 식당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왜곡된 한식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며 기존 한인 식당들의 입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식의 전문화와 고급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국밥이라는 단일 메뉴에 집중해 파리 현지인들의 줄을 세운 옥동식의 사례처럼 본연의 맛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국 정부의 타이 셀렉트 인증제처럼 민관이 협력해 공인 식당을 지정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현지 셰프들을 위한 요리 클래스 등 정통 한식을 알리는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 2에서는 유명한 셰프가 모여 음식의 솜씨를 겨룹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임성근 셰프, 이금희 조리장, 요리 괴물 이하성 요리사 등을 보며 한식에는 정말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한식의 실제적인 경험의 질이 부족함을 기사에서 느꼈고, 서구에서 중식 다음으로 아시아의 음식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태국과 일본 요리처럼 한국도 제도적 관리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류의 양적 팽창에 비해 그 수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우려도 깊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처럼 해외 자본에 의존할 경우 수익 구조가 플랫폼에 편중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작품이 실제 관광과 박물관 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보며 이제는 한류의 정의를 조금 더 유연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하이브의 걸그룹 캐츠아이가 있습니다. 미국, 필리핀, 스위스 등 다양한 국적의 멤버로 구성돼 영어 가사로 노래하는 이들은 한국인이 주도하는 한류를 넘어 전 세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한류의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이는 한류가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편적인 문화적 양식으로 자리 잡아야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진짜 한식의 정체성을 지키는 제도적 노력과 함께 캐츠아이처럼 국경을 허문 열린 태도가 결합될 때 한류는 비로소 진정한 글로벌 주류 문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한겨레의 체인지업은 1월 7일 수요일 게재된 서울시가 되고파 지방선거 앞 이런 사진 또 쏟아질까입니다. 송상호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서울 편입론의 허실과 배경을 심층 보도합니다. 2023년 총선 국면에서 뜨거웠던 이 논의는 정권교체 이후 동력을 잃는 듯 했으나 현재 서울 편입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구리시의 사례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구리시는 연구를 통해 서울 편입 시 연간 약 877억 원의 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반면 과거 논의를 주도했던 김포시는 추진력이 약해졌으며 하남과 고양 등 인접도시들은 관망세로 돌아선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 현상 이면에 있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모순에 주목했습니다. 경기도민 4명 중 1명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지난 10년 사이 서울 통근 규모가 7배나 급증한 현실이 행정 경계와 생활권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망 단절과 정책 비효율이 발생하며 주민들의 실제적인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사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서울 확장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실질적인 광역 행정체계의 혁신과 합리적 협력 모델 구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곳에 거주하게 될 시민들의 일터 또한 서울에 종속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의 경계에 가로막혀 김포 지하철 연장과 같은 필수적인 교통대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이동권 침해와 정책 실행의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교통난을 해소할 경기 서울 간 광역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등 정치 권력이 중앙 집중적 구조를 탈피하겠다는 균형 발전의 의지를 실천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단기적인 편입 논쟁 대신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담한 행정 혁신과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본란사의 게임 플랜이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그린란드 논의 등 여러 중요한 뉴스가 이번 주 찾아올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대, 유튜브 시대 그리고 필터 버블과 편향의 시대 속에서 본 컨텐츠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관점을 생산적으로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주간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